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이 사고력을 길러야 될 터인데 현행 수업은 그러하지 못한 수업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수업의 최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그동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행 수업의 최대 문제점은 A, B 양군으로의 분열과 그 고정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시간에 학습을 제대로 한 어린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B군이라는 것은 당해 시간에 학습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학습에 실패해버린 어린이를 B군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 이것이 우리 수업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수업의 최대 문제점은 사고하는 어린이군, 다시 말하면 A군과 사고하지 않고 A군들이 공부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이른바 B군, 사고하지 않는 B군, 이렇게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현행 우리의 수업의 일반적인 최대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최대의 문제점의 요인이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역시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사고하는 어린이군과 사고하지 않는 어린이군의 양군으로 분열되는 이 요인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사고하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식이 필요하지요. 관련 지식이 절대로 필요하고 정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료가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문제만 주고 그것을 해결해라, 이런 것이 여러분들 말씀입니다만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어린이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어린이들은 그냥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구경 관람 속으로 바꾸어 앉는 그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수업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데서 이와 같은 수업이 생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아동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또 얘기도 되곤 했었습니다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되도록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이 좋은 수업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학습의 창안자인 스키너가
한 말이 문헌에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스키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머리 좋은 어린이들은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알아서 학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뒤떨어진 채 그대로 두어버려졌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더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AB 양분화의 수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수업이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아동중심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스키너는 결국 우리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학습에 막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한동안 이 프로그램 학습에 심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아동중심주의에 대해서는요, 또 우리나라의 그 이건희 박사,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하는 이건희 박사 계시죠. 이분께서 쓰신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아동중심주의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 그들이 항상 어린이들이죠. 원하지 않는 것은 시키지 않는다. 되도록 지도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 아동의 주관적 요구를 충족시키려 객관적 필요를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근데 이건희 박사께서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문헌에 보면은 비판을 해두었습니다만은 요컨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근데 이 양반은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시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동 중심 교육이라는 것이 대단히 오염된 말이다 이것입니다. 오염된 생각이다. 그래서 아동 중심주의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시고 여기서 수요자 중심 교육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학습자 쪽의 주관적 필요가 아니다 이것이죠.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이죠. 학습자 쪽의 필요나 요구에 맞추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무엇이냐? 이른바 아동 중심주의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문적으로 검토된 객관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이다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만은 몇 살짜리 어린이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하고 객관적으로 그 필요가 검증된 또 동시에 그 또래의 어린이들이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필요가 인정된 것 이것만은 몇 학년 어린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쓴다. 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필요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동중심 교육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시키는 것이 아동중심주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된 그야말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몇 살짜리 어린이에게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 쓴다고 하는 이렇게 확실하게 연구되고 검증된
이것을 제대로 전원이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내는 것, 이것이 아동중심주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아동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현장이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이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이 사고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회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생각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것을 주고 문제를 그것을 활용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하는 순서와 방법을 착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사고력의 발달에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것을 실증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사고의 순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그룹에게는 사고하는 순서를 가르쳐주지 아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C그룹에게는 교재만 제공하고 각자에게 학습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뭐 우리가 짐작한 대로 실험 후에 실시한 추리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은 A그룹이 현저하게 그 득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필요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들에 대해서 B, C 그룹에 대해서는 그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우치 요시히로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일, 이것은 수업하는 일은 시대를 넘어서 교육의 왕도다. 가르쳐주는 일, 가르쳐주는 일은 시대를 넘어서 교육의 왕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얼마만큼 가르쳐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컨대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가르쳐준다 이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한 50%쯤 가르쳐주고
나머지 50%는 그 가르쳐준 50%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활용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성공과 실패 후 확률이 50%쯤 되는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성공과 실패 후 확률이 50%쯤 되었을 때 그때에 도전하는 의욕이 치솟아 오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내바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결국은 뭐 오르기 쉬운 나무 쳐다보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너무 오르기 힘드는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그럼 어떤 나무를 쳐다보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갈 것도 없을 것 같다 하는,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 후 확률이 50%쯤 돼 보이는 그런 나무를 오르고자 하는 의욕이 치솟아 오른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아주 훌륭한 교육의 원리를 이 속담이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업이란 학습자들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까지 그들 자신의 손과 발로서 기어오르는 것을 돕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혀 돕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전부를 다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면은 그들 자신의 손과 발로서 기어오르도록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필요한 만큼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건데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교사의 수업력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상과 같이 결국은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고자 하는 의욕이 치솟아 오르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실제 수업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얼마나 가르쳐 주었는가,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가르쳐준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수업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국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업에서 특히 그 문학교재를 다룰 때는 반드시 그 장면을 나누고 또 장면별 내용을 요약하는 그러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냥 장면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1장면, 2장면 이렇게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요약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어린이들 많지요. 그야말로 소수의 순발력이 좋은 어린이들이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르쳐줘야 쓰겠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요약, 장면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약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하는 어린이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야 쓰겠다. 장면을 요약하는, 장면의 내용을 요약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야 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모범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요약을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별 내용에 요약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방금 배운 방법으로 3장면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느 학년이 됐든지 간에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냥 장면들 내용의 요약을 하라. 이렇게 해서야 그것을 제대로 한 어린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어 수업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사의 시범대로 따라 읽기. 교사의 모범 음독을 그대로 따라 읽는다. 그러니까 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음독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에 그냥 어린이들한테 음독하라, 소리내서 읽어라 이렇게만 지시해버리면은 음독력이 향상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교사가 그야말로 모범 음독을 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읽도록. 그래서 교사의 모범 음독을 시범한다. 또 시범할 때에 띄어 읽기, 그 다음에 그 음독의 속도, 그 다음에 억양, 음량 이러한 것들을 그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을 시범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범한 대로 따라 읽게.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들이 바른 음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수업 참가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운동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명해서 음독을 시키곤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운동력이 안 좋은 어린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읽어가지고서는 내용의 이해가 전혀 안 되겠는데 하고 걱정스러운 그러한 운동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야말로 가장 표준적인 음독을 시범함으로써 그대로 따라 읽게 해서 어린이들의 음독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독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천된 바에 의하면은 따라 읽기라고 합니다. 교사가 아주 표준적으로 시범하고 그것을 따라 읽게 하는 것. 이 방법이 음독력을 표준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어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을 지도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전체를 짧게 한 문장으로 쓴다. 이런 거 적어도 5, 6학년에서는 이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긴 이야기라도 그것을 짧은 한 문장으로 쓰기. 이럴 때도 그냥 이 긴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로 써보자. 막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린이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런 많은 이게 전문가들이 실천을 통해서 얻어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A가 B에 의하여 C가 된 이야기. 이렇게 짧게 줄인다. 여기서 A라는 것은 중심 인물이죠. 그 문학교재의 중심 인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B. 그러니까 중심 인물 아무개가 어떠어떤 일로 인해서 어떠어떠하게 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컨대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여러 번 굴러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3년 고개 글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러한 포맷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주지 아니하고 그냥 한 문장으로 짧게 쓰자 이렇게만 해서는 몇 명이나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학교재를 한 문장으로 쓰기 때 뭐뭐가 중심인물 누구누구가 일어난 일 뭐뭐에 의하여 어떻게 된 이야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마리의 염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글을 방금과 같이 지도했을 때에 썼던 자료입니다. 다음에 역시 국어과 수업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학교재 지도에 있어서 중심인물 찾기의 관점입니다. 중심인물을 찾죠. 문학교재에서는 중심인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중심인물이 있죠. 등장인물은 인물이 여러 사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인물 하나인데 이 중심인물을 찾는 것도 결국은 가르쳐 줘야 쓴단 말이에요. 찾는 방법을. 그렇지 않고서 그냥 중심인물 찾아봐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은 중심인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중심인물은 어떤 조건을 갖춘다.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그가 중심인물이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한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여러 번 등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한다. 그 다음에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심정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발언 횟수가 가장 많다. 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인가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우수한 애기들은 금방 찾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든 어린이들은 어떻게 찾는가. 등장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사전에 지도를 해주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지도하고 몇 번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구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어린 머릿속에 이것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은 국어과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학의 경우입니다. 수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에서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단원의 학습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보통 교과서 처음부터서 막 들어가죠. 막 들어갑니다. 지금 4학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맨 처음 시간입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덧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이니까 바로 그냥 이 단원 첫째 시간에 이것으로 바로 학습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럴 경우에 이 앞을 지난 시간에 또는 지난 학년에 지금 4학년이니까 4학년 첫 말하자면 분수의 제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학습은 다음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3학년 때 공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또는 그동안에 망각을 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의 학습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어린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앞을 가르쳐야 한다. 조금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분수 지도를 해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3학년 때 학습한 것, 3학년 때 분수의 학습 내용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3학년 때 학습이 부실하게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가이니까 동분모의 덧셈, 동분모의 뺄셈, 아까 첫 단원이거든요. 4학년 1학기. 이것은 지금 분수의 학습 체계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학년 1학기부터서 쭉 6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4학년 2학기에는 없습니다. 6학년 2학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학습 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에 여기를 공부하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지금 학습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거 하지요. 기습 학습, 이미 학습한 기수, 이미 학습한 그 습득 상황을 진단하여 출발점 행동을 고른다. 이런 말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왕에 배운 것, 기왕에 배운 것,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추어지지 않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갖추게 한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여기서 가버리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여기서 학습에 실패함으로써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학습 부진화가 되어버리고 여기서 부진화로 아까 3학년 2학기까지는 제대로 공부했는데 여기서 부실한 학습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결국 수포자가 되어버리죠. 이른바 수포자가 되어버리죠. 여기서 실패해버리면은 계속해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학습에 실패한 것은 결국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수업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능력의 개인차 때문에 그런다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들을 흔히 우리가 듣고 문헌에 보면 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여기 단원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앞을 여기에 이른바 출발점 행동을 고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점 행동을 고른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 행동 이 말은 요 교육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발점 행동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이룩되어 있는 학생의 수준, 또 도착점 행동 한 수업 단위가 끝날 때에 학습자가 성취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행동. 이것만은 어린이들이 학습이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 됐는가 안 되었는가. 도착점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출발점 행동. 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 지금 전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철은 여기서 멈추면은 다음에 출발할 때는 어쩝니까? 1mm도 뒤로 안 가고 거기서 바로 또 앞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업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지난 학년에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바로 출발이거든요. 이대로요. 전철 모양으로. 그러면은 아까 같이 학습이 부실하게 되었구나. 그동안에 다 잊어버린 어린이들은 뭐 제대로 학습을 못할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런 상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린이들은 모든 준비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 어린이들은 그동안에 잊어버렸거나 그때 학습을 부실하게 했거나 해서 출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철 모양으로 바로 여기서 출발해버리면 이들은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부진화가 되어버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른바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출발점 행동 고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점 행동 고르기라는 말은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이 고르기란 말을 붙이는 것은 제가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그런 데가 그렇게 해서 사용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출발점 행동 고르기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선생님들 간에도 논의되고 또 그대로 실천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 것을 알 수가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어린이는 여기까지 다 오도록 그래서 출발 준비가 다 되도록 여기를 이렇게 골라준다 그런 말입니다. 고르기라는 말은 이 어린이들의 여기까지 골라준다. 그렇게 해서 전 어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출발 준비가 다 되도록 한다. 그래서 출발점 행동 고르기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은 그때 또 바꾸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이 말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1차시 출발점 행동 고르기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1차 시에는 앞에서 배운 것이 부실할 것이 없도록 그 다음에 2차 시 2차 시는 여기서 출발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차시는 여기서 출발하고 4차시는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부실한 부분을 완전히 고른 다음에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다음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출발점 행동 고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원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그 여부를 진단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한 다음에 출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고 걱정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소 집중학습이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자세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컨대 단원을 보면은 가장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만 제대로 학습을 한다면은 다음은 비교적 응용 문제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급소 그러니까 학습하기 어려운 대목 요것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주고 비교적 그 급소를 제대로 학습을 하면은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소 집중 학습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고 생각하기 수학의 경우입니다. 삼각형 가나는 어느 쪽이 넓을까요? 하고 즉 삼각형의 넓이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도입으로서 가나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라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 넓이가 같습니다. 넓이가 같은데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이쪽이 조금 좁은 것 같고요. 이쪽이 넓은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넓이를 내서 비교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냐면요. 실은 이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각형 넓이 내는 학습이 이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아닙니까? 사각형 넓이 내는 공식을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바로 이것을 응용할 수가 없을까? 수학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서 학습한 것을 응용해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제대로 하는 어린이들 같으면 어제까지 배웠던 사각형 넓이 내는 방법을 여기다가 응용할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본단 말이죠. 그럼 결국 삼각형이 두 개니까 사각형 넓이는 다 배웠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 나왔고 2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넓이 내면은 보니까 넓이가 똑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어려운 어린이들, 미처 그 생각을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하는 애기들. 그러니까 미처 사각형 넓이 내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 넓이를, 정확한 넓이를 내가지고 비교해라고 그러니까 지금 쩔쩔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애들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고문받는, 지적인 고문을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가르쳐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생각이 떠오르지 아니한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잠깐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면은 어떤 어린이는 이미 생각한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어린이는 내가 생각해 쓰겠다 하고 계속해서 생각할 어린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어린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은 이 교단, 이 교탁 둘레에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저쪽에 있는 어린이들, 지금 제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이들한테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얘들한테만 들리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뭔 공부했던 거? 사각형 넓이 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야,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고 넓이를 비교할 수가 없을까? 하고 가르쳐 준다 이것이죠. 힌트를 준다 그 말, 단서를 준다 그 말, 실마리를 준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단서, 실마리, 이런 것을 준다고. 여기서 실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각형 넓이 내는 방법, 이것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 넓이 내는 방법을 얻어낼 수 없을까? 하고 힌트를 준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 이것입니다. 자, 실이 아주 엉클어져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실마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졸졸졸 풀어낼 수가 있죠. 근데 실마리가 없으면은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실마리를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실마리라고 하기도 하고 단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힌트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을 적당한 정도로 주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근데 많은 어린이들은 그 힌트를 주면은 아 하고 할만하다 이러고 생각하면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어렵겠다 하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은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네모로 딱 그려준다. 네모로 딱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은 어제 사각형 넓이 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애들은 이제 그 선생님이 준 단서, 실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풀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나고자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 나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능력을 탓하지 말고 교사의 수업력, 그러니까 수업의 기술, 이것이 어린이들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제대로 문제대로 푸는 어린이 나와서 선생님의 첫째
실마리를 가지고 가서 보내기. 그 다음에 둘째 실마리를 받아서 푸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학에 대한 예는 또 마치고 다음에는 사회과와 관련되는 교재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홋카이도에 여기 빨강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는 낙농이 대단히 아주 성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기를 가리켜서 낙농 1번지라고 그런다고. 특히 여기 네무로라고 하는 이 지역을 낙농 제1번지라고 한다고.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우유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생산한다고. 낙농 1번지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업을 제가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사고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까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언제 얼마만큼 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했던 수업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모의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모의 수업 그래갖고 낙농의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는 말입니다. 아까 그 네무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우선 기온입니다. 기온이 이렇게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가령 8월달 제일로 더울 때 아닙니까? 이때도 17.1도, 그러니까 17도라고 그러면은 스웨터를 입지 않고서는 추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여름인데도 스웨터를 입어야 된다. 그만큼 기온이 낮은 곳입니다. 이곳이. 연간 평균 기온은 5.9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어떠냐면은 일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일조 시간이 연간 평균 4시간, 하루에 4시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2시간도 햇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4시간 되는 것이죠.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조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은 이곳은 지형이 어찌고 생겼냐 그러면은 약 표고 100m 가지고 나무도 없고 그야말로 이 풀만 우거져 있는 그야말로 넓고 넓은 평원이란 말이죠. 아주 넓고 넓은 평원이에요. 그야말로 지평선이 까지 무슨 뭐 언덕이 있거나 그러지 않냐고 아주 평평한 평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풀만 우거져 있다. 그리고 여기가 오츠크 해거든요.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츠크해가 어쩌냐면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는 곳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아까 잠깐 그 말씀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일조 시간이 짧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오츠크해의 난류와 한류가 부딪힌 바람에 거기서 생기는 안개, 이 안개가 그야말로 너무 짙게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또 거기는 그야말로 우유 생산이 그렇게 잘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되게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어린이들한테 어째서 그것이 낙농 제1번지냐 하는 그 요인을 사실은 이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무로라고 하는 곳이 일본의 낙농 제1번지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악한 곳, 그러니까 기온이 낮고 일조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밭도 논도 없고 오로지 풀만 우거져 있는 평원이 넓고 넓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연환경이 열악한 속에서 낙농이 잘 된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그렇게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는데 어째서 낙농이 그렇게 잘 될까? 하고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결국 그러한 속에서는 낙농이 잘 된다? 결국 낙농이 잘 되려면은 그러한 자연환경이라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그렇게 발전해 가도록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통해서 지식을,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통해서 준다.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준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을 전개해 보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선생님들도 대단히 재밌게 모의 수업에 응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역시 사회과 관계입니다만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를 하나만 던져주면은 일부 어린이들은 그 문제를 사고할 수가 있지만은 그 밖에 어린이들은 사고할 수 없는 경우가 그래서 A, B 양군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부산항을 가지고 수업을 했을 수업 사례를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아주 안전하기로 유명한 항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바다에서는 그 태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런 항구가 좋은 항구라고 말이에요. 근데 부산항은 아주 그런 태풍 때의 그 큰 물결, 파도를 잘 막아주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없이 큰 파도가 오더라도 부산항 안에서는 매우 안전하게 배들이 보호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리적 조건이, 자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린이가 하여금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산항은 안전하기로 유명한 항구라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항이 안전한 항구로 유명한 항구라 그러는데 왜 그럴까? 또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실마리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단서도 실마리도 힌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 어린이들은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어린이들은 너무나 어렵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사고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버린다. 자, 이런 어린이들이 전원이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발문을 잘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문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그때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발문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그 발문 만드는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문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자, 보십시오. 부산항은 안전한 좋은 항구가 갖추어야 할, 여기에 빠졌습니다. 갖추어야 하는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부산항이 갖추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항구가 갖춰야 할 그런 지리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그것을 자료를 줬습니다. 문제만 준 것이 아니라 사역과 부도 16쪽에 부산광역시 지도를 보고 생각하시오. 사역과 보면은 사역과 16쪽 부산광역시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고 여기가 지금 부산항 아닙니까? 여기가 부산항. 이 부산항이 안전하기로 유명한 항구인데 말하자면 지리적 조건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6쪽 부산광역시 지도를 보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준 것입니다. 사고함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갖추고 있는 지리적 조건이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지도를 보고 찾아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16쪽 지도를 펴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와 같이, 자, 그런 어린이들 나오세요. 이게 약속이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어린이들 나옵니다.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와 같이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애들한테 가르쳐준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들똥말똥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쯤 되는 문제를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어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요 문제입니다. 사회과부도 16쪽의 부산광역시 지도에서 부산만과 그 옆에 수영만의 땅의 생긴 모양을 비교해 보시오.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부산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수영만입니다. 부산만과 수영만의 땅의 생김새를 비교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많은 단서를 준 것이죠. 실마리를 준 것이죠. 땅의 생김새를 봐라 이것이죠. 그만 여기는 이것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는 없다 이것이죠. 벌써 땅의 생김새가 차가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은 여기에서 어린이들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들어가서 이제 지도를 보고 정말 어떻게 생겼느냐, 땅이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찾을 거예요. 그러면
영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영도와 같은 파도를 가려주는 섬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파도 태풍이 불 때 여기가 배가 있으면 어쩌겠냐 말이에요. 다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러나 여기는 어쩌겠습니까? 다 잘 막아주고 있고 여기가 방파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커서 방파제 만들 수 없다. 여기는 간단하다. 방파제 만들어갖고 아주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 어린이들은 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진다. 얘들은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사고를 하겠죠. 얘들은 이들보다는 조금 덜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적성에 맞게 사고를 함으로써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 하나만을 줘버리면은 나머지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전혀 사고를 안 해보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지요. 그러면은 사고력은 전혀 길러지지 않을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줌으로써 많은 지식과 정보를 줌으로써 그에 의해서 어린이들은 사고를 했다면 어쩌겠습니까?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게 과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는 애기들 어쩌겠습니까? 이제 나 하겠다는 애기들 다 들어가서 이제 지도를 펴놓고 생각하겠죠? 그래도 안 들어가는 애기들. 그래도 안 들어가는 애기들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안 그럴 줄 압니다. 지도를 놓고 지금 그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얘가 부산만이고 얘가 수영만이지. 자, 수영만하고 부산만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죠. 못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자, 선생님이 하는 걸 봐라. 해놓고 이 지도를 이것을 딱 띄워버립니다. 띄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부산만과 수영만이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앗! 하고 터득을 하게 된다. 다시 붙여봅니다. 애들 보는 년에 다시 붙여본다. 야,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쩌겠습니까? 이 영도라고 하는 섬이 어떤 구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쯤 되면 이제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얘들만큼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간에 하나의 지식을 획득했습니다. 아,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서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항구 안에 있는 배들이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하기로 유명한 항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러한 지식이 형성되고, 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리적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어린이들은 그 지식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냐? 교사가 가르쳐줘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린이들이 사고한 끝에 그 지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발문을 복수를 만든다. 발문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이 발문만 가지고 되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안 되는 얘기는 이거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어린이는 이제 선생님이 그들을 데리고서 여러 가지로 실말이나 단서나 힌트를 주어가지고 결국은 단 1%라도 사고하게 만들자.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은 단 1%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냈다. 이거. 그리고 이 시간 학습
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사고하고 학습했다. 이런 자존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발문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복수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발문, 가난도, 난도, 어려운 정도, 가난도, 이것은 나난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가난도, 나난도. 그 다음에 다난도는 이제 어린이들 데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들이 사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주면서 지도하는 것. 이것을 다난도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로 하여금 학습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까? 발문을 복수로 만든다. 말하자면은 난도에 차가 있는 발문을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복수로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AB 양군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수업에서 발문 하나를, 오직 하나의 발문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발문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들은 학습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앞으로 발문 강의 때 또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이 발문을 복수로 만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복수로 발문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고 선생님들이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여러분들입니다만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 강의를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사회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를 줌으로써, 가르쳐 줌으로써 그것을 활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지 않고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고에서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과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 표를 애들한테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린이들에게 여러 차례 수업을 한 바가 있고, 선생님들 그 연수 때 또 이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모의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도별 농가 소득. 그래서 이렇게 각 도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까지 내놨습니다. 야, 도별 농가 소득. 어느 도가 제일로 농가의 소득이 많겠는가 하고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어느 도가. 그래서 가령 충청북도, 그러면 충청북도다. 각자가 하나씩 골라라, 이 중에서. 그러면은 애기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오지요. 자, 그래 놓고, 자, 그러면은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짐작한 것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래서 관심이 지금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하고 여기를 딱 열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농가 소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울릉도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통계는 1995년 농림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애기들 그 수업을 할 때는요, 결국은 어린이를 사고하는 자료이니까 옛날 자료라고 해서 뭐 안 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은
예.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울릉도가 어떻게 생겼냐는 것을 애기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울릉도는 조그마한 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섬, 산이 있고 그런 조그마한 섬인데 그 농사 짓는 농민들 소득이 제일 많다는 것이죠. 깜짝 놀랍죠.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은 실은 무슨 전라남도니 전라북도니 이렇게 굉장히 넓이도 넓고 그 농가도 많고 농사 짓는 논밭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당연히 높을 줄 알았는데 울릉도 섬에 농가가 제일 많다요.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완전히 모순되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정보가 이곳에 있다. 이 사람은 언제 주체적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말하자면 지적 균형을 잃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전혀 정반대되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물음이 내발한다. 어째서 그러지? 하고 묻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일단 물음이 내발하게 되면 물음이 치솟아 오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순되는 정보에 접하게 되면 일단 지적 균형을 잃어버린다. 인간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균형을, 지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생각한다. 뭐 그만 생각해라 해도 숨어서라도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순되는 정보를 준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열심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의 첫 머리에서 어린이들 모두를 사고하는 주체로 만들어 놓고 수업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사고한다.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서 토의하고 토론한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들을 문제를 가진 그런 됐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육지 농가와 울릉도 농가를 비교해 봅니다. 자, 농가 수 어디가 많냐? 이렇게 논 넓이, 밭 넓이, 쌀 생산, 과일 생산, 채소 생산.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물 생산이 잘못. 그렇게 해서 이 표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육지 농가가 무엇이 많습니다. 무엇이 많습니다. 이건 넓고 무엇이 여기는 더 열악하지요.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논도 없고 논이라는 것은 없어. 뭐 밭이 있을 때 계단밭이잖아. 아주 좁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울릉도 농가가 소득으로 보면은 육지 농가보다도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육지 농가보다도 훨씬 더 소득이 많다. 이거는 정말 아주 그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러모로 생각 끝에 결국은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쌀 생산 같은 거 안 된다. 무슨 과일 생산, 무슨 채소 생산, 나물 생산, 뭐 이런 거 갖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그 좁은 밭에다가 갖고 왔냐고 말입니다. 그 산을 파가지고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좁은 밭에서 그 험한 산을 일궜으니까 얼마나 농사 짓기 힘들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갖고 왔길래, 무엇을 재배했길래 그게 그렇게 해서 소득이 많냐 이것입니다.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재배를 해서 그것을 고가로 팔았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수입이 많다고. 그것까지는 얘기들이 가는데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그래서 쌀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나물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바에 의해서 여기들은 뭘 생각할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한정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제가 어디 가서 수업을 해보나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육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뭔가 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하나 그런 생각을 해냅니다. 근데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 이제 발표해봐라 그러면요 아마도 육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어떤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어린이들은요 어쩌겠습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육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것인데 매우 귀한 것이다. 그것을 울릉도 농가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까요? 하고 어떤 어린이가 그걸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교사는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쭉 괴관 순회를 하면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 지명을 시켜서 발표시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어린이들도 대체 듣고 보니 그러네? 하고 사고가 어쩌습니까? 사고가 일단 자기는 이 수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과연 그렇다. 육지 농가가 도저히 육지에서는 재배할 수 없고 오로지 울릉도에서만이 재배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는 대단히 귀한 것이다. 하고 철수가 발표한단 말이에요. 철수가 듣고 보니까 대체 그럴 것 같다. 하고 생각해 줬습니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 생각으로 이렇게 평준화된다.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됐다. 다시 말하면 발표를 잘 듣고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잘 듣고 있으면 내 생각이 항상 새롭게 향상적으로 변형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잘 들어만 안 해도 발표를 잘 듣는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찬스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면 되겠죠. 요컨대 모든 어린이들이 다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되도록 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까와 같이 철수와 같은 어린이한테 발표를 시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그것을 듣고 느낌으로써 평준화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진화가 생기지 않는 수업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차근차근 말씀을 더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결국은 아주 귀한 정보를 줌으로써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써 어린이들은 결국은 아주 육지 농가가 재배할 수 없고 오로지 울릉도에서만 재배가 되고 그것이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린다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약초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의 강의 쪽. 또 과학의 경우는 이게 물 20입니다. 미리리터 그 단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알코올 20입니다. 물 20을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40입니다. 알코올 더하면 얼마입니까? 40입니다. 그렇다면 물 20, 알코올 20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40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하고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벗어봅니다. 벗어보니까 40이 안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무슨 우리 눈을 속이는 어떤 속임수를 썼는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물 20, 알코올 20을 어린이들이 나와서 실제로 부숴봅니다. 근데 40이 안 되거든요. 자, 어쩌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모순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정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물음이 치솟아오른 묻는 주체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1시간 내내 사고하는 주체가 된다. 야, 이와 비슷한 경험이 없느냐? 해서 보통 그렇게 하지요. 어린이들은 없으면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쌀과 콩 이것을 여기 1리터 딱 부숴보면은 2리터가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죠. 이것과 아까 물과 알코올 이 두 관련 지어서 생각한다 그 말.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물과 알코올도 이 쌀 콩과 같이 무슨 알갱이로 되어 있느냐? 알갱이로 되어 있으면은 요 2리터가 안 되는 것은 쌀이 전부 그 틈 사이로 들어간 것처럼 이 알코올과 물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면은 그 알갱이의 크기가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런 현상에 의해서 그렇고 되지 않을까 하고 어린이들이 소위 과학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교재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것이 교재가 있었습니다. 과학 교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필요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 자료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것을 활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해결 못할 것도 없겠다 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어린이들 누구라도 다 자기 나름으로 어떤 어린이는 좀 더 넓고 깊게, 어떤 어린이는 좀 더 좁고 얕게 자기 적성에 맞게 사고함으로써 사고한 만큼 사고력을 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아까와 같이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높이로 높은 수준으로 평준화되도록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와 같이 물음 그러니까 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이들의 해결을 보고 다른 어린이들도 이제 생각은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겠죠. 다 터득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했으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존 두이 선생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존 두이 선생님께서는 100년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의 어린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그야말로 어제처럼 가르치면, 어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발문 하나를 가지고 그 발문을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들만 사고하고,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은 사고하지 못한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수업을 하면은 그들은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필요한 만큼 가르쳐준다. 우리나라 속담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갈 것도 없겠다 하는 수준의 나무를 갖다 주자. 이러면 어린이들이 다 오를 수가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